제7장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1. 국가조정의 재정비 1. 수군과 군대의 확대 수군을 통한 반공군대화 여수가 진압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11월 2일 대구에서 6연대가 또다시 군인 봉기를 일으켰다. 대구 6연대는 담해 1월까지 3번에 걸쳐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봉기는 14연대의 봉기와는 달리 군대 내부에서의 병사들만의 반란을 한정되었기 때문에 쉽게 진압될 수 있었다. 여수 봉기와 대구 봉기 모두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로부터 발발했다는 사실은 이승만 정부가 군대 내의 좌파를 척결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만들었다. 여순 사건과 대구 봉기 같은 군대 내 봉기가 재발한다면 국가의 강력한 물리력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국군의 반공군대화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이미 주장되고 있었다.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이범석은 1948년 8월 10일 미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에게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은 반공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공산주의에 끝까지 대항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벌써부터 주장했던 것이다. 군부 내에 존재하는 좌파 세력을 적발하려는 노력은 여순 사건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6월 제주도 구연대 문상길 중위가 박진경 연대장을 사살한 사건은 숙군이 확대되는 계기였다. 박진경은 영어에 능숙하여 미군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딘 군정장관은 직접 진급계급장을 달아주러 제주도에 내려올 정도로 그를 총애했다. 이에 부응하듯 박진경은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연대장 취임식에 발언하고 15세 아이를 사살하는 등 무차별 체포작전을 전개해 제주도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4년 4.3은 말한다. 이 전혜원 343에서 353쪽 박진경을 암살한 군인들은 민족 반역자인 박진영이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을 진행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전임 구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처형될 때 우리들이 뿌리는 피와 정신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며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한 후 양양한 앞길이라는 군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문상길이 박진경을 암살한 주요한 이유는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을 구사하여 제주도민을 대량 학살한 데 있었다. 박진경 암살을 계기로 시작된 숙군은 군부 내 좌파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독정부, 단독선거, 반대 세력을 겨냥한 폭넓은 것이었다. 14연대 연대장인 오동기가 체포된 것도 김구를 지지하는 한독당 계열의 군대 프랙션을 제거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숙군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역시 좌파 세력이었고
이들을 뿌리 뽑아 경비대를 반공군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여순 사건은 군부 내 좌익 세력이 존재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계기이자 이승만 정부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군부 내 좌익 세력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숙군이 시작된 계기였다. 여순 진압작전 중에도 진압군으로 출동했던 부대의 일부가 번기군에 합류하는 사태가 몇 차례 일어났고 소규모의 부대원 이탈도 발생했기 때문에 군 지휘부는 숙군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여순 지구의 숙군은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의 빈현철 대위가 지휘하는 조사반이 광주에서 군인들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사반은 3,000명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150여 명의 남로당원을 색출했다. 색출된 인물 가운데는 15연대 연대장 최남근 중령, 김정석 중령, 5.1군 서령 등 군부 내의 주요 지휘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순 사건이 발발하기 한 달 전에 실시된 제14연대 사찰에서는 이상한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김정문 서령이 작성한 사찰 보고서는 제14연대의 정보과 장교들이 3번 교체되어 정보과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는 있으나 군대 내 좌익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여순 지역에 진압되자 그동안 군부 내 좌익 세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경찰은 이승만에게 엄청난 양의 군내 좌파 조직 명단을 전달했고 이 명단은 다시 미 임시군사고문단원 제임스 하우스만과 군 정보 조직을 책임지고 있었던 백선예백에 전해졌다. 이승만은 이 명단을 본 뒤에 미 임시군사고문단 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에게 미군정이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군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숙군의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했다. 국군을 책임지고 있던 최병덕 참모장도 사상이 불순한 장병들을 적발한 것이라며 숙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백선엽 정보국장은 모든 현대를 구석구석 뒤져 공산당을 색출하는 작업을 벌였다. 군부 내에서 좌익 세력을 체포하는 일은 헌병사령부가 맡았고 전국적 범위의 숙군 조사를 총괄한 것은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과였다. 특무과를 지휘한 것은 김한일 서령이었고 장복성 등 좌익 색출에 종사했던 일제 고등계 출신 형사들도 전속되어 활동했다. 반공국가 건설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군은 숙군에 적극 개입했다. 미군은 1948년 9월 40여 명의 국군 장교들과 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특무교육을 실시하여 숙군을 추진할 인적 자원을 양성한 바 있었다. 이들은 각 부대로 돌아가 방첩대 지부에서 활약했다. 숙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자 임시군사고문단원인 제임스 하우스만을 3, 4일마다 백선엽 부대로 가서 그에게 여러모로 압력을 넣었다. 하우스만은 오늘과 어제 사이에 우리가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군 이라고 말하며 하루하루의 숙군 성과를 점검했다. 하우스만은 김창룡으로부터 숙군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고 1.1 보고를 통해 이승만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여순 사건 이전의 군사찰과 그 이후의 숙군은
그 범위와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찰은 군대 내부의 좌익성향 군인들을 정기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사찰했고, 의심되는 군인이 있으면 여시찰 대상에 올려 감시하였다. 따라서 숙군과 같이 대규모 검거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순 사건 뒤에 이루어진 숙군은 군정보부대 군기대뿐만 아니라 경찰 정부 고위층, 미군이 관여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였고, 주요 숙군 대상자 명단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 또한 숙군은 예방적 차원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심되는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숙군을 주도했던 것은 최병덕, 백선엽 등 강한 반공주의 신념을 가진 만주군 북한 출신의 인물들이었다. 숙군의 성과발이 되었던 정보부원과 헌병들은 북한에서 남하한 인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월남민들은 강한 반공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숙청의 대상이 되었던 대부분의 군인들은 남한 출신자들이었다. 숙군으로 인한 파면자를 출신지에 따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북 출신자들의 비중은 전체 파면자의 10%도 안 되었다. 숙군은 만주군 출신들과 이북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친일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숙군은 총살, 징역, 파면 등의 인적 청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숙군 과정에서 급부상한 김창룡의 존재는 군 내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만주에서 헌병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공산주의자들을 검거한 경력이 있었다. 숙군이 전면에 나서면서 김창룡이 가지고 있던 일제시기 친일 경력이라는 오점은 반공활동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공산주의가 적으로 등장하고 반공주의로 단결된 국군에서 과거의 친일 경력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창룡은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그의 두터운 신임을 얻으면서 군대 내부에 침투한 좌익 사냥을 마음 놓고 행했다. 김창룡은 스네이크 김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공산주의자 처단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잔혹함을 보였다. 김창룡과 하우스만은 반미, 반일 성향을 가진 공산주의자를 박멸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었고, 또한 일성적이었다. 하우스만은 제주도 주둔 구연대장인 박진경을 죽인 죄로 총살형을 당한 문상길의 죽음을 본 다음 확인 사살할 정도로 철저히 숙군을 수행했다. 김창룡은 공산주의자 척결을 목표로 숙군을 진행했지만 공산주의 혐의자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 김창룡은 사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을 가차없이 숙청했고, 이를 통해 원한이 있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을 가차없이 숙청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숙군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문을 이기지 못한 군인들이 동기생기나 술친구를 끌어들여 무고한 장병들이 고생하기도 했다. 수집된 정보는 부실하거나 모함인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최병덕, 정일관, 백선엽, 원영덕 등 군 수뇌부가 좌익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중상모략이 있기도 했다.
숙군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자 신분의 위험을 느낀 군인들의 월북 사태가 줄을 이었다. 군인들이 함정을 이용하여 월북하는 경우는 이듬해에도 계속 발생했다. 1949년 5월 10일에는 해군 제2특무정이 8월 7일에는 제1호 경비선이 월북했다. 공군에서도 월북이 일어났다. 1948년 11월 18일 여의도 비행장에서 연락 비행기를 몰고 월북한 사건이 있었고 1949년 9월 24일 항공군 비행부대 소속 이명호 비행사 박영호 선임 하사와 조교가 군용기 에루파임 110호를 몰고 월북했다. 육군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월북 사건은 1949년 5월 5일에 강태무 표무원이 이끄는 제6단의 8년대 춘천 제1대대원들의 대거 월북이었다. 이외에도 1사단 11년대 2대대 6중대 소속의 한 개 분대가 1949년 9월 6일 월북했으며 수도 경비사령부 소속 12연대 소속 군인들도 월북했다. 10월 23일에는 국군 1사단 사령부 작전처 2등 중사 이인영과 18년대 3대대 윤화영 하사 등이 월북했다. 백선엽은 숙군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월북 사태는 설 것을 잃게 된 좌익계 장병들이 택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월북한 이들이 모두 좌익공산주의자였던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숙군 과정에서 무고와 중산모략은 난무했으며 개인적인 친서관계 또는 군내의 파벌에 따라 엉뚱한 사람이 좌파로 몰리기도 했다. 숙군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민족 상정과 국토분단에 반대하는 군인, 반이승만 세력, 숙군 주도층과 사적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숙군 대상자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어김없이 공산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었다.